안녕하세요. 키즈수 1단계 물리학 9차시 이번 시간에는 빛의 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파동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파동을 공부할 때 파동의 종류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파동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한 파가 있었고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가능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때 우리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파를 통틀어서 역학파라고 했고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가능한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하였습니다. 전자기파는 우리가 나중에 2단계 때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진 파동입니다. 이러한 전자기파는 대단히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역학파랑 달라서 전자기파의 속력을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측정을 하였습니다. 전자기파의 속력을 측정했더니 전자기파의 속력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빛이라는 것의 속력과 똑같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 m/s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자기파와 빛이 같은 거구나,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넓은 의미로 그냥 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의 속력은 광속이어서 C라고 나타내는데요. 앞에서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냈었죠? 파동은 V는 F 람다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빛의 속력은 F 곱하기 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진공에서 F와 람다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개념을 공부하면 빛을 파장에 따라서 분해한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전자기파가 곧 앞에서 빛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나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자기파는 이 파장에 따라서 성질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파장에 따라서 구간을 정해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장에 따라서 나누지만 사실 진동수에 따라서 나누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선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파장이 가장 긴 전자기파를 우리는 전파라고 부릅니다. 전파는 보통 다들 알다시피 통신, 전화나 TV나 이런 통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파보다 파장이 조금 더 짧은 파동을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체온계, 적외선 체온계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 이런 곳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아서 약 700에서 400 나노미터, 즉 나노미터라 함은 10의 9승 미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파장은 파장의 영역대에서는 우리의 눈이 그 색깔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대의 전자기파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조금 더 짧아져서 다시 사람 눈이 관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전자기파를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하고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아지면 일반적으로 엑스레이에 사용하는 X선이 되고 X선보다 파장이 더 짧아지면 감마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금 파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앞에서 파동의 속도, 전자기파의 속도가 C가 F 람다였기 때문에 파장은 여기로 올수록 점점 짧아지지만 반대로 진동수는 이쪽으로 올수록 오히려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짧은 것이 전파, 그 다음이 적외선, 그 다음이 가시광선, 그 다음이 자외선, X선, 감마선의 진동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도 그게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전자기파는 넓은 의미로는 전체를 다 빛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전자기파들은 다 우리 눈으로 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 영역만 우리 눈으로 관측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좁은 영역,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 영역을 주로 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기준으로, 즉 가시광선 영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에 보이는 촛불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내는 물체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빛광자를 한자로 써서 빛을 내는 원, 파동의 근원인 것처럼 빛이라는 파동을 내는 근원이라고 해서 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광원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주변에 광원은 엄청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태양입니다. 태양의 빛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지구까지 그 빛으로 우리가 낮에 살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생물 중에서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내어서 그 빛으로 우리가 밤에 반딧불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등, 촛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광원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빛의 대표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로 빛은 가시광선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런 성질들은 모든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관찰은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가지고 관찰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빛을 가지고 좁은 의미의 빛으로 설명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같은 매질 속에서는 무조건 항상 직진해서 똑바로 곱게 나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직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직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레이저쇼 보시면 빛이 이렇게 직진해 나가는, 레이저라는 물질은 아주 강하게 빛이 직진해서 나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거, 햇살도 이렇게 직진해서 내려오죠. 그리고 빛이 이렇게 직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손가락이나 물체를 두면 그 부분만 빛이 가리어서 이와 같이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와 같은 촛불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오는데요. 이 가시광선이 다 직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진하는 방향이 모든 방향으로 직진해서 이와 같이 사방팔방으로 한 방향으로 쭉, 자기가 나온 방향으로 쭉 직진해서 나가는 게 되어서 우리가 모든 곳을 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같은 매질에서는 모든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매질이 아니라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빛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매질의 경계면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그림처럼 매질 1과 매질 2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매질이 존재할 때 그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항상 모든 빛은 일부는 반사해서 다시 다시 자신의 매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여기 1번 매질에서 와가서 여기 매질의 경계면에 도달했죠. 그러면 일부 매질은 항상 다시 자기 매질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반사하지만 일부는 다른 매질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뚫고 들어가는 걸 우리는 굴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매질을 뚫고 들어가면, 또는 같은 매질을 이렇게 여기 경계면에 오기 전까지 같은 매질 내에서 빛이 진행할 때에도 같은 매질 내에서 빛은 그 매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에게 튕겨나오는 산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 있는 분자들에게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같은 매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산란과 흡수는 약간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주 높은 단계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매질의 경계면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빛은 항상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하게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반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물질을 사용할 때는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굴절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물질을 사용하면 굴절이 대부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우리는 반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반사가 일어날 때 항상 일정한
경로로만 빛이 반사가 되더라라는 게 관찰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일정한 경로를 빛은 어떻게 가는지 그 경로를 따져본 것이 반사의 법칙인데요. 자, 이와 같이 그림과 같이 매질의 경계면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수평면 상에. 그래서 여기 위쪽 매질과 아래쪽 매질이 서로 다른 매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질에서 우리는 이 매질의 두 경계면에서 반사와 골절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반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반사면을 향해서 들어가는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반사면을 향해서 들어가는 빛을 우리는 입사광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사면에서 다시 반사돼서 튕겨져 나오는 광선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광선을 우리는 반사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광선. 그 다음에 이 반사면에 항상 수직인 선이 필요한데요. 보조선으로. 실제 빛은 아니지만 보조선으로 반사면의 수직인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 이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선은 우리가 이 반사의 법칙을 찾기 위해서 빛이 나가는, 튕겨져 나가는 반사광선을 찾기 위한 어떤 보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부르고 이 각은 법선으로부터 각도를 측정해 갑니다. 마찬가지 법선 반사광선과 법선이 만드는 각을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부르고 반사각 또한 법선으로부터 측정을 해 나갑니다. 모든 빛이 반사할 때 항상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튕겨져 나가는지 봤더니 들어오는 입사각과 항상 똑같은 각도를 가지는 곳으로 빛이 튕겨져 나가더라가 반사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차원 공간상에서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내가 반사광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내 코, 여기 윗부분에 들어오는 입사광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입사각과 똑같은 반사각을 가지는 각도를 찾아보면 그 각도가 이렇게 이 원뿔처럼 법선을 축으로 하는 원뿔을 그리면 원뿔의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원뿔을 따라 그린 이 직선이 법선과 만나는 각은 모두 원뿔의 꼭지각과 같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지금 보이는 선도 여기에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법선을 그리면 이 법선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지만 만약에 그 나가는 반사광선이 여기에 도달하는 요렇다 하더라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고만 하면 반사각이 지나갈 수 있는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즉 이 원뿔면을 따라서 나가는 모든 선이 다 똑같은 반사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광선을 내가 하나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빛은 반드시 한 경로로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한 가지 더 이 3차원 공간상에서 빛이 나가는 경로를 찾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규칙을 찾았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으면서 입사각과 입사광선과 법선이 만드는 평면을 반드시 지나가는 선으로 반사광선이 나가더라.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입사광선과 법선, 방사광선이 항상 같은 하나의 평면상에 존재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광선이 존재할 때 법선을 그리면 그 입사광선과 법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이 평면으로 나가는 광선이 반사광선이 존재하는 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빛은 반사할 때 이 두 가지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 그리고 입사광선과 법선, 반사광선이 항상 같은 평면상에 존재한다라는 법칙을 만족하면서 빛이 반사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사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반사가 일어날 때
크게 우리가 종류를 정반사와 난반사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반사와 난반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정반사는 쉽게 말하면 거울처럼 매끈한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끈한 면에서 이렇게 평행한 빛이 들어오면 각기 다 반사의 법칙을 만족해서 빛이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난반사는 매우 거친 면, 울퉁불퉁한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각 면에서 똑같이 평행한 광선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면에서 이 평행한 광선이 도달한 요 면에서 우리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라는 반사의 법칙에 맞추어서 빛이 튕겨져 나가고, 그러면 빛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사방팔방으로 빛이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반사는 반사된 빛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빛이 반사된 곳에서만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거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울은 정반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로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매끈하고, 그래서 빛이 반사된 곳에서 물체를 볼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거꾸로 그 물체를 비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매끈한 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마찬가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서 볼 수 있는 것, 다 정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난반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는 자세히 빛의 관점에서, 빛은 아주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 파장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울퉁불퉁한 거친 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물체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반사는 다 난반사가 일어나고 있고, 반사된 빛이 여러 방향으로 이 그림처럼 불규칙하게 나가게 되고, 불규칙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눈에 그 물체에서 난반사된 빛이 들어와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반사와 난반사는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반사의 법칙은 다 만족합니다. 다 들어온 빛이 도달한 그 면에 대해서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가 같고, 입사각, 법선, 반사 광선이, 입사 광선과 법선, 반사 광선이 반드시 하나의 평면에 존재한다는 그 법칙을 모두 만족하고는 있습니다. 만족한데 그 전체 반사되는 광선의 무리의 특성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느냐, 불규칙하게 나가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는 과정에서도 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물체를 보게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여기 있는 광원, 빛을 내어주는 빛이 있어야 하고, 물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이 많다고 하더라도 빛이 내 눈으로 오지 않고 귀나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광원에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게 되죠. 직진성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펴지고, 그리고 어떤 물체에서 저 빛이 반사가 되게 됩니다. 더 엄밀하게 이해하면 난반사되는 것이죠. 난반사된 빛이 사람의 눈에 난반사되어서 한 군데서 나오는 빛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되니까 그 중에 최소 두 광선 이상은 반드시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의 일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망막에, 우리 눈의 뒤에 있는 망막에 상을 맺게 되고, 이때 이 망막의 자극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책이 보인다, 책에 있는 글씨가 보인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이 켜진 방에서 인형을 보고 있네요. 인형을 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빛의 경로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나타낼 수 있으시겠죠?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인형에서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광선이 두 광선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두 광선 이상이어야지 우리 눈의 망막에서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림에서는 한쪽 눈으로만 빛이 들어갔지만 실제 형광등에서는 수많은 빛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내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거, 왼쪽 눈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광선이 실제로는 존재하게 되고 그 양안 내 눈 두 개의 눈에서 모두 다 인형의 위치와 모양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평면 거울이 있고 P라는 물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체가 점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 일상에서는 사실 태양광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큰 광원이 있고 그런 광에서 나온 빛들이 다 이 P점에 부딪히게 되고 P점이 아무리 작더라도 P점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반사된 빛들이 사방팔방으로 이와 같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거울에서 평면 거울에서 빛이 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은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물질을 우리는 거울이라고 부르고 거울에서는 100% 반사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 반사와 굴절이 같이 일어나는데 그 굴절이 일어나는 비율이 매우 작고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거울은 정반사가 매우 잘 일어나도록 만든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에서 나온 광선의 일부가 표면이 반사되는 평면, 반사가 많이 되는 평면, 즉 거울이라고 가정하면 평면 거울을 비추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거울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처럼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표면의 모든 광선들은 반사하게 됩니다. 그 반사하는 광선들 중에 이제 최소 2개 이상이 내 관찰자의 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눈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눈은 항상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빛은 무조건 직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사람의 눈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들어오는 모든 광선, 이 4개의 광선이 이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눈은 항상 이 빛의 직진, 쭉 연장한 직진, 쭉 뒤에 그래서 쭉 직진한 이 지점에서 빛이 왔다고 생각해서 이 관찰자는 특히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은 마치 이 빛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P'인 점에서 온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물체 점 P에 있는 이 점피에 있는 이 못을 우리가 이제 물체라고 얘기하고 모든 물체는 다 점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생겼더라도 내가 눈, 코, 입이 다 있을 때 내 눈에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다 합쳐서 내 눈이 되는 거고 내 뭐 입에 모든 점들이 다 합쳐서 내 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 모든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P라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이 인식하는 그것을 우리는 상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 하나의 점에 대해서 하나의 P'이라는 상점이 있고 우리 눈에 대해서도 눈의 한 점에 대한 상점이 존재하게 되고 눈의 또 다른 점에 대한 상점이 존재하게 되고 그 점들이 모여서 내 눈의 상을 만들게 되고 근데 입도 우리가 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하나의 점에 대한 상점이 존재하고 또 이 점에 대한 상점이 존재해서 우리가 내 실제 입과 똑같은 모양의 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실제로 빛이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 점을 우리는 그 점들의 전체 연결된 모습을 우리는 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처럼 어떤 반사면이 존재할 때 물체가 P일 때 그 점피에 상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을 정의해 보면 상이라는 것은 거울이나 렌즈나 뭐 사람의 눈이나 어떤 광학 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체의 모습을 총칭해서 우리는 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은 눈에 들어온 여러 광선을 직선으로
반드시 연장했을 때 만나는 곳에 생기는데요.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눈은 항상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빛은 직진해서 들어왔다고 우리의 뇌가 착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의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울이나 렌즈를 지낸 후에 실제 빛이 그 지점에 모이게 되어서 만들어지는 상을 우리는 실제 빛이 모였다라고 해서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실제 빛이 아니고 그 빛의 연장선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상을 우리는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가짜라는 거죠. 실제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면 거울에 맺히는 상은 무엇일까요? 실제 빛이 모인 상인가요? 실제 빛의 연장선이 모인 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평면 거울에서 보이는 상은 실제 빛이 아니고 빛의 연장선이 모인 상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치는 상은 모두 허상입니다. 평면 거울에 보이는 상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물체가 서 있는 방향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상을 우리가 정립상이라고 얘기하고 물체가 서 있는 모습과 거꾸로, 위아래가 거꾸로 보이는 상을 우리는 도립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상과 허상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 정립상과 도립상이 나뉘어져서 우리는 상의 종류를 구분할 때 정립실상이다 또는 정립허상이다 또는 도립실상이다 또는 도립허상이다 라고 이렇게 상의 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상과 허상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눈은 너무나 뛰어난 과학기기이기 때문에 실상과 허상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면 이게 실상인지 허상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제 실상인지 허상인지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크린을 설치하는 겁니다. 내가 그 상이 맺히는 지점에 실제 하얀색의 스크린을 갖다 놨을 때 상이 맺히면 그것은 실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빛이 오는 거니까 스크린을 놓으면 실제 빛이 스크린에 닿아서 그 부분을 밝게 만들어줘서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반면에 허상인 곳에 허상은 그 상이 맺히는 곳에 스크린을 놓으면 아무것도 맺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실제 빛이 없고 그냥 내 뇌의 착각에 의한 연장선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평면 거울에서 나의 상은 어디에 생기죠? 거울 뒤쪽, 안쪽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안쪽에, 뒤쪽에 우리가 스크린을 갖다 대면 아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허상이어서 실제 빛이 거울을 뚫고 들어가진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상이 실상인지 허상인지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볼까요? 네,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평면 거울에 의한 상,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실제 빛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 빛은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 눈이 생각하는 상은 그 빛의 연장선, 거울 뒤쪽의 연장선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크린을 놓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사막 또는 스크린 위에 생기는 상, 영화관의 스크린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영화관의 스크린에 맺히는 상은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뭐라고 했죠? 스크린을 대본다는 거였죠. 근데 영화관은 스크린이 앞에 있어요. 스크린에 상이 맺혀서 내가 그 상을 보는 것이죠. 그럼 이 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상입니다. 실제 빛을 쏴줘서 스크린에 상이 맺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조금 어려운데 우리 망막에 맺히는 상은 무엇일까요? 실제 내 눈 안에 망막이 있죠. 내 눈 안에 망막에 맺히는 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눈에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드시 빛이 들어와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망막에 상을 맺히는 거기 때문에 망막에 맺히는 모든 상은 실상이 됩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면 거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의 면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거울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거울의 면이 평평한 거울을 우리는 평면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울의 면이 볼록하면 볼록거울, 오목하면 오목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왼쪽에 연필이라는 물체가 존재하고 평면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와 평면 거울의 사이의 거리는 10cm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들 알다시피 어떤 광원에서 빛이 다 오게 되면 여기 물체의 끝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난반사된 모든 빛이 여러 방향으로 빛이 퍼져 나가게 되고,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빛이 평면 거울로 들어가고, 그 빛이 거울이니까 정반사해서 그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거울에 의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빛은 직진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눈은 이 빛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쭉 연장해서 여기에 두 광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서 빛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지점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상,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거울 뒤에 이 물체의 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요. 이때 평면 거울에 의해서 생기는 상은 이 상의 크기가 물체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상이 생기게 되고, 이때 상의 위치는 물체와 거울까지의 거리가 10cm일 때 상이 생기는 위치는 똑같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에 의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똑같죠. 그래서 요각과 요각도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완전히 똑같아지게 되어서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똑같은 거리에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은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실제 빛은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 빛의 연장선에 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적인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를 P라고 나타내고 상과 거울 사이의 거리를 Q라고 나타내면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 P는 물체와 상까지의 거리 Q와 같다. 평면 거울에선 항상 같고, 이때 우리가 상이 실상인지 허상인지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허상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은 이렇게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와 상과 거울 사이의 거리가 같지만 상은 허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내 보면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를 P,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Q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물체와 상의 크기는 똑같은 정립, 물체가 똑바로 서 있으면 상도 똑바로 서 있는 물체와 똑같은 위아래 모습을 가진 허상이다 라고 상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울에서 보이는 상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 분의 상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평면 거울에서는 항상 그 배율이 똑같으니까 물체와 상의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똑같은 정립 허상이다. 각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거울에서 30cm 떨어진 곳에 물체를 두었을 때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자, 평면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어떻다고 했죠? 네, 평면 거울인 경우에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는 Q라고 했기 때문에 평면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똑같이 30c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전신, 위아래, 키 전체를 모두 비추는데 필요한 거울의 최소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160cm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울의 최소 크기는 얼마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전체를 다 본다는 건 머리끝과 발끝까지 다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발끝에서 나온 빛도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되고 머리끝에서 나온 빛도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발끝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마지막으로 내 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만큼 여기 이 지점이어야 하고 머리끝에서 나온 빛도 내 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 지점이어야 합니다. 이때 입사각과 반사의 법칙은 항상 적용되기 때문에 이 두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 똑같고 여기도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광선은 이것과 이것인데 사람의 눈은 얘네가 연장선상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장선을 연결한 실제로는 두 광선이 있어야지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 두 광선 여기 그림에선 편의상 광선 하나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의 끝에 이 발의 발끝에 상점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끝에 이 머리 끝에 상점이 나타나게 되어서 내 모습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거울의 크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한데 이 거울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산까지의 거리는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자 비례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키에 얼마면 될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이 1대2가 되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도 1대2, 즉 내 키의 절반인 크기의 길이의 거울이 있으면 우리 몸 전체를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0.8m 짜리 거울이 있으면 전체를 다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9차시 물리학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